인간이길 포기했던 지존파는 27 평범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지존파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한 그녀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건설업 등을 하는 아버지와 야채 가게를 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이남 3녀 중 막내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때론 말괄량이처럼 때론 고집도 부리며 평범한 여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이후에는 백화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0대 초반에는 강남의 대중음식점에서 서빙과 장부 기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그곳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던 그녀는 저녁에 가끔 오는 업소의 밴드마스터를 알게 되고, 한 번씩 밴드마스터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며 두 사람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1994년 9월의 어느 날이 찾아왔다. 사건 전날 그녀는 몸이 좋질 않아 집에서 쉬려 했으나 단체 주문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밤 12시경까지 일하다 퇴근했으며, 다음 날인 9월 8일 새벽 2시경 쉬고 있는 그녀의 자취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밴드마스터였고, 전화의 내용은 그녀와 친한 여자 후배 커플이 양수리에 있는 카페에 가기로 했는데 그곳으로 밴드마스터와 함께 오라는 내용이었다. 몸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내키지 않았으나 후배 커플이 기다린다는 밴드마스터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밴드마스터가 중고로 구입한 그랜저를 타고 양수리의 카페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양수리로 향한 두 사람이 팔당댐 인근을 지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어두운 길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았고, 그 차에서는 사람들이 튀어나왔다. 이때 밴드마스터는 욕을 하며 창문을 내렸으나 곧바로 남자들의 주먹질이 이어졌고, 순간 그녀는 짧은 머리의 남자들을 보고 죄수들이 탈옥해 차량을 빼앗은 것인가 혹은 영화를 찍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희대의 범죄 집단 지존파 일당이었다. 직후 결박당한 두 사람은 화물차 뒷칸에 던져져 지존파 일당이 범행을 목적으로 차려놓은 영광의 아지트로 실려왔고, 곧바로 지하 철창에 갇히게 된 그녀는 본능적으로 쉽게 살아나가기가 어렵다는 걸 직감했으며, 지존파는 일종의 의식을 치르듯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후 두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신상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지존파는 밴드마스터에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해 쓰러진 밴드마스터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숨지게 했다. 이때 지존파 일당 중 김현양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며 강압적으로 그녀를 범행에 가담게 했고, 이후 그들은 밴드마스터가 숨진 사실을 음주교통사고사로 위장해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지존파의 아지트에서 두려움에 떨며 5일 동안 갇혀있게 된다. 그녀가 잡혀온 지 5일째인 9월 13일 지존파 일당은 또 다른 범행 장소를 성남으로 정했고, 그들 중 조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녀를 살려두려 했던 김현양은 여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조직원들에게 말하며 그녀를 데리고 성남으로 향했다. 9월 13일 오후 5시경 남서울 공원 묘지, 대상을 물색하던 지존파는 그랜저를 타고 와서 벌초를 하던 중소기업의 사장 소씨 부부를 발견하게 되고, 이때 차 안에서 소씨의 부인과 눈이 마주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결국 소씨 부부마저 영광의 아지트로 끌려왔다. 이후 지존파 일당은 개인 빚을 내가며 회사를 어렵게 운영하던 소씨에게 몸값으로 1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소씨는 직원을 통해 겨우 8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넘기며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으나 결국 지존파 일당은 소씨 부부를 숨지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김현양은 그녀를 범행에 가담게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소씨 부부를 소각한 지존파 일당은 냄새를 지우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고, 이때 그녀는 지존파의 만행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다음은 자기 차례일 것이라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었으며 어느덧 납치 8일째가 되었다. 납치 8일째, 그녀는 자신의 생사를 두고 조직원들과 싸우다 다친 김현양이 병원에 갈 것을 예상해
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고 병원에 가려 하는 김현양에게 같이 가도 되냐 물었다. 이에 김현양은 흔쾌히 바람도 쐴 겸 같이 가자며 그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동안 김현양은 자신이 어딜 가서 당신 같은 여자와 드라이브를 해보겠냐는 말을 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은 오전 11시경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한 김현양은 그녀에게 진료를 받는 동안 가지고 있으라며 지갑과 핸드폰을 맡긴 뒤 진료실에 들어갔고, 마침내 혼자가 된 그녀는 이때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갑자기 뛰면 시선이 집중될까 하여 천천히 걸어 병원을 빠져나갔다. 잘못하면 김현양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상황. 밖으로 나간 뒤 필사적으로 뛰어 택시 한 대를 잡아탄 그녀는 무작정 멀리 가야겠다 싶어 땅끝 해남으로 가자 말했고, 다급해 보이는 그녀에게 택시기사는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 기사는 자기가 영광놈들은 다 아는데 어떤 놈들이 그랬냐며 누구인지 말해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 말에 더욱 불안해진 그녀는 10분쯤 가다 포도밭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가 평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평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휴대폰을 끄고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무려 8시간이나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겼고, 이후 농가 주인의 도움으로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오게 되었다. 서울로 온 그녀는 모텔에 들어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지인들과 함께 그녀는 서초경찰서로 향했으며 당시 강력반장이던 고병천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고병천은 그녀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나 그녀가 갖고 있던 휴대폰의 개통 위치와 그녀의 진술 내용, 정황 등을 되짚어 확인한 뒤 보통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결국 그녀가 지존파로부터 탈출한 지 4일째 되는 1994년 9월 19일 영광에서 지존파 일당은 모두 검거되어 그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고, 지존파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의 괴로움 속에 살았으며, 이후 그녀는 서울에서 살기가 싫어 지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마침내 1995년 11월 지존파의 형은 집행되었으나 그녀의 삶은 변함없이 힘들었고, 그러한 그녀의 근황은 사건으로부터 21년이 지난 2015년 그녀가 한겨레 신문과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을 말하며 다시 알려졌다. 그녀가 언론에 했던 말을 종합해보면 자신은 지존파의 형이 집행된 이후 이유 없이 몸이 아파왔고 일상의 매 순간이 두려워 외출 시에는 항상 과도를 지니고 다녔으며, 심지어 잠들 때조차 그녀는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지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TV에서 유사 범죄를 접하기라도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 누군가와 싸우고 싶은 공격성까지 생겨났고, 그로 인해 이성과의 만남도 순탄치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건 이후 몇 년간 불안과 괴로움 속에 살던 그녀는 2000년 초부터는 수년간 치료를 위해 서울의 정신과를 다녀보았으나 결국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이 외에도 자궁암과 유방암을 진단받아 투병 중이었던 그녀는 방송에서 자신이 복용 중이던 항암제와 항우울제, 공황장애를 비롯한 7가지 정도의 약을 제작진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 그녀가 힘들 때마다 남몰래 도움을 준 형사 고병천은 방송에 출연해 당시 그녀가 15만 원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생활고를 겪고 있고 수술 비용도 쉽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처지임을 알렸다. 지존파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해 비인간적인 그들의 존재를 알린 그녀는 사건 이후 이렇듯 오랜 시간 사건 당시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으며 안타깝게 살아왔고 2015년 이후 그녀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